일단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좀 들어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국에 10만 원, 그 중에서 지금 주거용도로 밖에서 시한 8만 9천 원 가까이. 요거 이제 그 10월 14일까지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남았는데 요때까지 안 바꾸면 이행 강제행 중지가 되고 상당히 이게 지금 뜨거운 감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누구 잘못에 따질 것 같아요. 이게 국토부 잘못이냐, 인간 공시 잘못이냐, 아니면 수준의 잘못이냐, 뭐 이런 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게 그냥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지금 한번 우리 해안을 좀 모아보자 해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두 분의 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아주 뭐 굉장하신 6분의 실험자를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국대학교의 김상경 교수님입니다. 가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지은 연구위원입니다. 경기대학교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지금 실무부서인데요. 국토부의 이진철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조선일보의 차고원 부장님 그다음에 한국대학교의 홍정우 교수입니다. 여섯 분 모시고 토론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12시까지 되어 있고 지금부터 49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자 한 분 한 분당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요. 6분 드리겠습니다. 6분 지켜 저희 6분 되면 배를 드릴 거거든요.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도 많이 계시는데요. 시간 한 분 또는 많으면 2분 정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발제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인구 구조 변화, 스마트 기술 발전 등에 따라서 주거와 숙박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근무 환경, 워라밸 문화 확산 등 다양한 거주 유형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안정 및 임대차 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주택 유형으로 재정의되겠다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관리하고 주시한 기준이든가 피나 및 설비 기준 변경 이거는 좀 천천히 살펴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석호영 교수님께서는 법학자답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주거 용도로 이해가는 좀 물린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법적으로 보면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산 후원층의 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시작하셨고요. 근본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보다 이게 수고입법에서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헌법에도 안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 보더라도 소고입법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좀 그러면서 이제 앞에 김재욱 교수님하고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건축법상의 준주택으로 규정하자. 그리고 당장편도 건축법 시행령 조치 개정해서 소유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막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서요 6분 토론을 보시면서 시간 제한 6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상경 교수님 다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첫 번째 김상경 교수님, 그다음에 김지은 박사님, 세 번째 김준희 교수님, 네 번째 홍경우 교수님, 다섯
박봉 기자님, 6번째 국토부의 이인철 과장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6분입니다. 자, 먼저 김상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경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한 주목된 점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10월 14일 날 이행문제를 나가게 됐는데 그동안 21년도 기상되면서 연도 운영을 못한 문제가 대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수의 생활 숙박 시설이 출발점부터 사실 생활과 숙박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거리는 아닙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주거의 개념입니다. 생활을 한다는 것이 장기 차라리 숙박시설이라고 구분을 했어야지 이걸 갖다가 생활 숙박시설 생활자를 붙이면서 법을 만들 때는 원래 그 범위를 갖다 확정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그 권리보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의시 방편으로 만들어져서 출발해서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법을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법적 근거라도 하나 마련해보자 해서 아마 만들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숙박시설이 일반용과 생활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용을 어떻게 숙박시설로 연결시킵니까? 그 발상부터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2021년 법을 개정할 때 그 법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것을 법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발상인데 그러려면 거기에 이미 생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강제금 제도 자체는 이미 석벌 교수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현재에서는 이 강제금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해 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위법인 상태를 차후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게 소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법도 어느 선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데 중대한 권익을 누가 판단하느냐면 사실은 법에서는 중대한 권익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만 원에 가까운 분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권익의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소위법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제도를 신뢰했던 국민들의 신뢰 보호를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규제 자체가 가지는 문제는 뭐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재산권 침해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인간당 생각해서 파생돼서 나오는 주거권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권 자기가 주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그 시설이 결국은 주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또는 다른 용도로 그것을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그 수령한 것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만 주거기본법에는 주거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목적으로 그것을 했던 분양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주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거라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오피스텔 각종의 다양한 형태의 이 주택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왜 이것만 규제를 하느냐? 그런 문제는 바로 평등 원칙이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여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주택법을 개정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근데도 개정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주거시대라는 게 우리가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정시켜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국민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면서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단 당장은 이제 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거에 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유예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 개정 시행령 그 규정을 사실 지금은 이제 그 효력을 갖다가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한 그런 지금 현 시행령 효력을 갖다가 일단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속교수가 발표한 그런 형태로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얼마든지 불도대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주택 형태의 다양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면서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가서 규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분양할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폭넓게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 주거용 주택들을 갖다가 허용하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사님은 김주인. 안녕하세요. 주택선언연구원 김지은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다들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나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금 소급 입법에 의해서 생활 숙박시설이 불법 건축물화가 된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발제에서도 들으셨듯이 정부의 그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서비스 레지던스로 도입이 된 이후에 지금 10여만 호 이상이 주거용이든 숙박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제한 없이 활용되고 있던 공간이 지난 정부의 주택시장 가열에 의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생수까지 이어지는 비수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21년 5월에 급격하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관련 법 개정이 법리적 규제와 사회적인 파급력 등에 대한 충분한 그런 판단 없이 급격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오피스텔 변경이라는 규제 등의 완화라는 목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생활 숙박시설의 문제를 2년여간 더욱더 심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통상 건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개정 규정은 법령 시행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헌법상 소급 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데 21년 5월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되었거나 준공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기존의 종전 그 법에 어떠한 제한 없이 주거 숙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이후부터 모든 거주하는 분들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시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변경을 시도했지만 오피스텔 변경이 한 1.1%에 미치는 아주 미미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상의 일반 원칙인 소급 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 금지와 그리고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 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 허가를 득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정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법리적 문제를 이제라도 개정해서 생활 숙박시설 이용자의 주거권과 지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고전이나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준주택으로 불리우는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 공급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2분 30초나 딱 놓으시는데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기대학교의 김진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김진희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생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철학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택이나 주거 공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가 우리가 이제 1848년에 공동위생법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처음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공장과 주거지의 분리라든가 이렇게 용도 지역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거주에 좀 문제가 있다,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 지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공업 지역이라든가 뭐 상업 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점점 더 이 융복합화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의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뭐 상업 용도가 뭐 한 10% 정도 들어가고 한 90%는 주거 용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뭐 기숙사라든가 또는 뭐 고시원 이런 공간들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생수기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주거 공간, 이 주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이제 불법과 편법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요. 그 양성화 과정에서 당연히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라고 하는 공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 특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족 문제, 그다음에 층간 소음이라든가 층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법들이 좀 더 정교화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수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해 줄 거냐 이런 문제죠.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10억 가까운 이제 이 생수속에 지금 계신 분들이 만약에 뭐 공시 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뭐 적어도 한 7, 8천만 원 정도를 매년 물게 될 텐데 이게 5년 제한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실행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리가 유예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시행한 국토부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공급을 하신 분들도 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고 수분양자들도 엄연히 내가 주택으로 이거를 그냥 봤는데 1번 2주택에 포함도 안 된다. 종부세도 안 낸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뭐 거주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분양 받으신
이런 이 3자의 책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 현재 있는 뭐 생수를 전부 다 주거용으로 뭐 인정주자라든지 다 오피스텔로 뭐 전환하라든지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솔루션보다는 그 중에서 뭐 주택과 비슷하게 이제 주거 공간에 필요한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될, 예를 들어서 뭐 3, 4인이 살고 있는 중대형 평형의 이러한 이제 생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꼭 그 건물 내에 확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주변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 주민들도 어떤 좀 부담을 하고 또 정부도 좀 지원을 하고 지자체도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준주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준주택으로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생수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제안을 하셨지만은 이 완전히 숙박용으로 가야 될 거냐 그런 거 하고 주거용으로 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이렇게 나눠놨듯이 이것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거용 이제 생수를 조금 더 주거에 적합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갖춰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이제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준주택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1, 2인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일반 주택들이 에어비앤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불법인데 불구하고 지금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과 체류, 주거와 체류와 숙박 이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대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신 말이 많으신데 시간 때문에 끊으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로그램 모시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홍경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생활용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크게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아마 인허가가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공밀 주거가 상업지역에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주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규정이 복잡해지니까 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수로 들어온 문제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이제 산업 기능에 지원된 시설 용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면 이건 좀 지양을 하자. 그러니까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질 때만 지양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두 발제자의 그 정책과 제안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소급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을 제공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조사를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관광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걸 장기 거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거주로 하는 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장기 거주가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할 거냐면 장기 거주 해놓고 왜 학교도 공급 안 해주고 기반시설 왜 이렇게 불량하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좀 이렇게 디파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빨리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 불가능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서는 자주 이용하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이에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도심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의 주상복합이 아니라 편법으로 만에 들어갔다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교통의 문제인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학교 시설의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피난에 관련된 시설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분석은 좀 해봐야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조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 이제 김재욱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국 주거학회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주거형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우리나라 주거형이. 사실은 세상의 니즈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인류인가하고 많이 변하는데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주거 유형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준주거 유형으로 하나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되 그러면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는 거 이거는 좀 지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주하면서도 왜 인허가를 해놓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우리 아이들 다니는 이건 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즉 새로운 주거 유형을 도입할 때는 도대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어쨌든 모든 제도든지 기본적으로 주거 유형이라서 저는 세 가지 정도는 꼭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 소위 말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부분. 그다음에 형평성.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디벨로퍼들한테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핫한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인 양성화를 시켜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할 거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주거권 얘기했는데 주거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거성.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 주거할 수 있느냐. 기반 시설, 어린이 유치원 이런 것들로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거 유형의 도입이 좀 필요하다. 특히 아마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사실은 호텔은 마이너스 시설이거든요. 근데 생속으로 하게 되면 이게 현금원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또 이걸로 해서 조금의 수익도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니즈와 또는 수요가 동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고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맞추셨고요. 자, 다섯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차학봉 기자님. 차학봉입니다. 저는 뭐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의견도 많이 공감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봤으면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가 안심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 분양 생활용 최근에 어디 광고를 보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이 생수를 분양하는데 뭐 연예인이 50억 주고 구입했다라고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것만 보면 당연히 이거를 이 생수로 보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살펴봐도 그냥 아파트 대용으로 했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된 게 벌써 청주에서 아마 한 5,000대, 4,000대 경쟁률이 나왔더니 벌써 한 2,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산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이게 이 생수의 문제점을 왜 그때는 모니터를 안 했느냐. 물론 그때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게 나왔지만 지금도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소비자 보호가 잘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결국 부동산 위기라는 게 우리 식으로 지금 허브에 분양 보증 제도가 있었으면 아마 중국에 지금 위기가 안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보증을 하다 보니까 생수기나 다른 분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를 사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모도에서 생수 분양하다가
뭐 중단이 된 경우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그냥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국토부가 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파트에만 너무 소비자 보호를 너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보증을 하는 반면에 다른 분야는 사실은 방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그 무게를 동일하게 봐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도 분양되고 있는 그런 생수들을 허용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피해라는 게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뭐 인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아까 오피스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빌딩 공격률이 한 20% 이상 평균 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빌딩들의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오피스의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그걸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국토부 김과장님 주셨는데요. 바로 앞서 우리 차 기자님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 먼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강대식 의원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이미 말째 때 말씀을 주셨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년의 판례 기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한씩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서는 워낙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하고 그리고 지자체, 복지부 그렇게 저희가 좀 협의를 그동안 좀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경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민원인들께서는 좀 답답하시거나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또 함께 알게 된 사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의 걱정도 또 많이 있고요. 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주차장 조례를 통해서 1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해프닝들이 그동안 여러분들도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있어왔고 그게 이제 많은 생각과 얼굴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같이 공존하는 정말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그 김지혁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 좀 배우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 거의 한 2년 정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중앙부처에서 잘 옮겨다녔는데 제가 한 2달 있으면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또 신중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해왔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관점,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관점도 제가 좀 같이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마침 잘 됐다. 반가운 마음으로 좀 말씀 들었고요.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법 용도 체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사실은 용도 분류 체계를 그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가지수가 생기면서 오는 혼란도 또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용도 체계를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으로 건축 물리적인 기준들을 적용하고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허가권자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체제를 그동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는 행안부라든지 어떤 다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전입신고 관련이거든요. 근데 전입신고는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입신고가 많은 혼란을 갖고 왔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좀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초기에는 행안부가 이거 잘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문제 제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정책이기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받아주고 어디서는 안 받아주게 되면은 인구 관리가 누수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사회적인 논의에 저희도 뭐 귀를 기울이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숙박과 주거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 교재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숙박과 주거를 놓고 봤을 때 숙박이 주거를 품었는지 주거가 숙박을 품었는지 또 그것을 굳이 따져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 다이나믹하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그 정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을 때 이게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정책의 영역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숙박 정책, 숙박업 정책에 관해서 복지부가 또 끌고 가야 될 고민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주택에서 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셨던 그 서포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 이것이 소급이었다. 21년 4월에 나왔던 대책이 소급입법이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한두 번 스쳐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또 그리고 장려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려를 만약에 했다면 복지부가 했을 것 같은데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장려를 하는데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있었는 제가 복지부하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말씀도 아까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영역이긴 합니다만 현행법에서 지자체 허가권자, 단속권자가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부과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감사합니다. 그 부과하는 그 체계는 일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2차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감경의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자기 재량을 통해서 감경도 할 수 있고 시기도 조율할 수 있고 한 그런 재량권들이 지자체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잘 할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일단 그동안 민원인들 또 그다음에 언론, 국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서 몇 명이나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이 생수 객실을 매입하시거나 분양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큰 피해 없이 상황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법은 국민한테 평등하고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해야 되거든요. 이것의 발단은 사실은 법은 2012년에 만들어졌고 복지부가 만들었습니다만 2020년 국감 때 지적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국감 때 왜 지적이 됐냐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어요. 주차장 민원, 학교 관리 민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 이 자리에는 그분들은 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국가가 건축법을 잘 지켜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안 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권리도 똑같이 또 미래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이제 미래에 그걸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시게 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이것이 주차장 기준이나 안전 기준에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오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또 다시 양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살피는 정책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생숙에 대해서 1%밖에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 말씀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1%분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은 법을 잘 지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지키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박탈감이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숙박업 신고를 하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주거로 변경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저희가 민원인들께 협회에서 듣고 있는데 동시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또 역시 숙박업으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그 민원인분들께서 오셔서 세종시로 오셔서 아마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발제해 주셨던 분들 또 그다음에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살피고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혹시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나머지 시간까지 더 듣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되면서 민원인들께서 주시는 말씀 잘 경청해서 정책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6분 초로 다 모셨고요. 마지막 한 분 정도 모셔가지고 그에 앞서가지고 지금 저기 로전스 연합회에서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조금만 이따 말씀하시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분들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듣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이거 소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쪽에 다른 발언하셨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생숙이 중대한 공익이나 사회상 침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고 입법을 통해서 규제한다는 거 이거 신뢰 보호를 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의 준주택하자 이런 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제임금 부과하는 거 6개월 이상 유예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준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라든가 주차장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생활 편의시설 기반시설들 차근차근 전부 다 함께 해나가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이거 이용 실태 한번 좀 면밀히 조사해 보자. 우리 국토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세게 또 말씀 주시는 차학범 기자님 또 많이 질타했어요. 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 구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국토부가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아주 철저한 장치를 줬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 별로 장치 안 줘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이런 또 이제 혹독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토부의 이진철 과장님은 똑부러지 답변하셨어요. 이거 소급법 문제 아니다. 소급법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생활 숙박에서 장려한 적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이거 지자체하고 잘 협업해서
슬기롭게 해결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유예 기간 좀 두겠다는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명언 남기셨는데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정책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정책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표현된다 이런 말씀이셨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돌아갔을 때 우리 법을 지켜가지고 수용도를 정원하신 분들 1% 되는데 1.1%가 되죠. 이분들이 탈당 갖지 않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레전스 연합회의 회장님이신가요?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연합회장 김윤선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용도 변경 이사의 건수가 1% 정도 됐고 1% 정도가 지금 가정님께서는 법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업자들의 이익 건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거주자들의 그 부재는 정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또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정책 그 기준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대체 어떤 정책이 이렇게 나왔길래 이런 참담한 그런 결과가 나온지 저는 좀 궁금하고, 그때 우리 그 실제 정책을 내는 국토부에서 그냥 탁상에서 패널로만 굴려가지고 이런 정책을 나와서 이런 현장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토부의 건축가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저희들도 법대로 맞춰서 저희들을 했고 2년 동안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눈물겹게 정말 저희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그 건축가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전부 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그 일반적인 그런 기준 완화 정책이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더 많은 용도 변경의 건수가 되었겠죠. 그런데 정말 저희 연합회 그 단지 중에서 용도 변경 건수가 정말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 오시는 분들 여쭤봐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민원인들과 정부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진철 과장께서 직다고 하시는 건 그렇고 어차피 다음 주에 미팅이 있다는 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저는 연구관의 장으로서 이 세미나를 주최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관으로서 기준율이 발표하고 수적으로 연구한 것과 또 약 4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이러한 부분을 또 다뤘다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말 사실 다들 조금씩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정부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또 분양받은 분들도 또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했으면 반대도 그래도 한 70%를 돼야 나머지 30%를 강제로 해서 끌고 할 텐데 겨우 1%밖에 안 된 걸 정부가 좋은 대안을 내놨으니 따라오라는 문제고, 여기 정부가 특히 잘못한 부분은 21년 5월에 그 시행령을 고칠 때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반증이 뭐냐면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시행령 고치자마자 동시에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5달 지나서 10월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졸속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투기 광권을 막자고 누가 시키니까 저 오피스텔 생수 투기 막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냥 소급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소급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소급법이고, 이제 소급법 중에서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진정이냐 부진정이냐인데 이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진정에 가까운 빈정이 훨씬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제가 사실 이걸 오늘 일부러 시간을 드리려고 우리 강대식 의원님만 인사 한 번 하고 저하고 우리
김승배 회장이 인사말을 서명으로 대신했어요. 그 시간을 좀 저한테 준 내가 생각하고.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로 대결할 노력을 할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생수만 뭐 학교가 문제가 되고 집안에서 문제가 되냐 이거. 사실 오피스텔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런 민원들이 생겼고 이제는 특지구에서는 예를 들면 주상복구면 오피스텔을 별도로 계획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신도시에서는. 근데 여전히 생수는 또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거가 되도록 사실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텔이고 생수는 레지던스 플러스 텔입니다. 사실은 둘 다 텔이 들어가고 하나는 오피스고 하나는 레지던스예요. 누가 더 주택에 가까워요? 오피스 플러스 텔입니까? 아니면 레지던스 플러스 텔입니까? 레지던스 플러스 텔이 더 주택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오피스는 저희가 처음에 제도를 만들고 관여했습니다만 이건 오피스예요. 근데 잠시 일하다가 너무 늦게 시간이 되면은 좀 잘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샤워 시설은 안 된다. 화장실 못 넣는다. 주방 시설 못 넣는다. 바닥만 안 넣을 때 시작해서 이제 넣는다 안 넣는다. 마침내 지금은 바닥만까지 85제곱미터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이제 공직자들 입장에서 민원인들도 너무 공직자를 압박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아까 지금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아마 남양주의 우리 국토위원회 감사하셨던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서 생수기 건축되는데 주변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학교도 없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세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합시다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그래도 어떻든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국토가 따랐을 텐데 그런 지금 여기 레지던스에 계신 분들의 민원 말고 또 그분들의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가 꼭 여러 문표를 100% 줄 수도 없고 또 그분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진철 과장님께서 가서 이제 함부로 판단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제가 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장님은 아까 이제 뭐 지자체가 알아서 잘 이해관계를 적절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자체 공무원 그렇게 재량이 없습니다. 왜 감사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계고를 하고 계고를 2번 하고 뭐 하고 보고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계고장만 받아도 가슴이 절절절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이 생수기 거주하신 분 또 주변에서 불편하신 분들 같이 보시되 정말 그리고 오피스텔도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오피스텔을 소급을 해가지고 지금 이해관계에 맞물렸거든요. 지나오는 과정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종전의 사례도 보시면서 어떤 이 문제가 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세미나장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트님의 우리 김승배 회장님. 여보세요? 하여간 이 굉장히 핫한 주제를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소정대 원장님께서 역시 이제 경험도 출중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전체를 좀 핵심도 짚어주시고 방향도 많은 방향도 주시고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필요한 공간들 중에 주택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이것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넘쳐나냐? 아닙니다. 지금 벌써 지어놓은 10만 호를 주택으로도 쓸 수 있고 호텔도 쓸 수 있는 사실은 뭐 양수겹정한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이러한 공간을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사장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제도가 운영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이고 이미 공간을 지어놨으면 소유가 누구든 거주가 누구든 이거 사회의 사실은 기반 시설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요즘 외국 관광객이 6월까지 460만 왔더라고요. 과거 19년에 거의 2천만 가까이 왔는데 이 3천만 가까이 와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할 텐데 그 사람들 앞으로 어디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어진 집 중에 주택도 부족하고 앞으로 호텔도 부족할 건데 그러면 지어진 이 공간들은 주택으로도 잘 이용하고 그에 따라 호텔로도 잘 이용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사회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좀 건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전에요. 우리 국토부 과장님께서 오해 좀 풀기 위해서 1분 정도 말씀하셨다 보니까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세미나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 답변하거나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주신 말씀은 제가 잘 경청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볼 거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싶었던 부분은 그 1,100%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준법을 하셨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취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퍼센테이지로 사람들을 가르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국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많은 희생들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못하신 분도 있고 그걸 감수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숫자는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탈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정 교수님, 또 김지은 박사님, 김진희 교수님. 예, 말씀하셨죠. 법학자들이 신뢰보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생수문제 생긴 모든 기성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서 그들 인정해 주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게 뭐 생수가 또 같이 뭐 출발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나는 이 상태를 존중해주자는 게 신뢰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소고원칙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신뢰보험칙을 적용했을 때 생수 지적대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소송 핵심이거든요. 어떤 경우도 신뢰를 얘기한다는 기성의 법률관계를 존중해가지고 그들이 이게 반하는 어떤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국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학립적 법학자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문제, 생수 치설 문제를 같이 이렇게 밝혀서 섞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준수 법학자들은 모이시면 오늘 전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런 제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는 책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책임 문제하고 국회도 책임 문제하고 정부도 책임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 그런 걸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행 강제적 부과 문제도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그 발표자가 사실은 그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 결국 불가능한 항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성의 법률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권력이라 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뢰보험칙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신뢰보험칙 승인이 되면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은 신뢰가 존중되도록 문제를 풀어서 어쨌든 기성의 그 생수시설 이용하는 수분양자들이 권익에 피해가지 않도록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물론 이게 위험 문제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될 것도 많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들어가지고 법률을 많이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철 과장께서 그 점 좀 숙지해 주시고요. 이게 신뢰 원칙은 공무원들의 행정부 행사를 묶는 원칙이에요. 이게 근본 원칙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대식 위원님이 시절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거환경산업연구원의 홍대 대표님 두분께서 이제 주최를 하셨고요. 모두 후원으로 국가의 한국토지분법과 부동산 개발 때 대한주택건설회 이렇게 내부 후원을 주셔가지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분 선장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레전스연합회 김진원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오늘 수동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질의하는 자리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고 코로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좀 확실한 답변 못 드린 거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더 다른 분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저희가 정한 시간이 12시였는데 9분이 지나서 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